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19년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기가 올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최근 2018년도부터 2000 작년까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평상시에 별로 관심 없는 분들도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어떤 그런 해가 아니었나 싶어서 과연 지금 이 시점 이제 11월 이제 초 이제 중반인데요.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앞으로 2019년도 부동산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이제 그런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리고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 보고 있어요. 다만 우리는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백발백중 뭐 맞아 떨어지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흐름들을 보면서 앞으로 부동산을 어느 정도 예측은 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돌고 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제 나름대로 녹화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시기도 그렇고 제가 요새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2019년도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의 전망을 해보고자 합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완전 다른 얘기로 갈 수도 있겠지만 항상 예측하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저도 사실 예측하는 방송이 어떤 권리 분석 방송 10개 하는 것보다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찾고 제 생각을 정리하고 또 정리를 해서 그만큼 좀 책임을 좀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방송이고요. 시기적으로 지금쯤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제 2019년도 부동산 전망을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2018년도, 2017년도에 처음 파리 규제 나왔을 때 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부동산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책 더하기 이제 앞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생각하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2017년도 8월 2일 부동산 규제 나왔을 때는 부동산이 과열됐다. 또 좀 뭐 갭 투자 때문에 일반 이제 투자자들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비싼 값에 집을 사게 된다 해서 부동산에 포커스를 맞췄지만 지금 이제 올해부터 최근 들어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도 오늘 방송하러 오면서 보니까 저희 사무실 근처에 상가 하나가 1층인데 원래 순댓국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니지 아구찜이었지. 아구찜에서 추어탕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시청 근처이기 때문에 1층 상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장사가 되는 편인데 이제 그 상가는 약간 좀 동선에서 빠지긴 하지만 근데 6개월 추어탕하고 6개월 정도 지나서 또 문이 닫혔더라고요. 장사가 안 되는 집들은 다들 보면은 문 닫는 날이 많아요. 뭐 식자재들이 또 뭐 이렇게 원활하게 안 나가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최근 들어 뭐 문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임대를 붙여놨는데 보증금을 받지 아니야 보증금이 아니지 권리금이 없다. 권리금 없이 임대를 내놨다는 거는 이제 빨리 세를 빼고 싶다라는 그런 문제 어떤 그 생각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 부동산은 특히 심리인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은 한 가지로만 얘기하기는 너무 무리고 다양한 것들이 모였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세 가지 돈, 현금의 유동성, 시중에 풀린 돈, 금리,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정책, 세금, 금리 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이죠. 여기에 문제가 뭐 이제 과열될 것 같고 사람들이 이제 집을 많이 원하는 지역에 새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그 대안을 그래서 그 대안이 지금 이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이제 3기 신도시까지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많죠. 뭐 인구의 구조, 산업 구조, 일자리가 있나 없나, 지금 뭐 대출 문제, 또 입시제도, 예, 그 다음에 이제 출산율, 뭐 가족제도 등등. 이거는 우리가 수치로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고, 거기에 이제 보이지 않는 손, 심리라는 게 또 작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한마디로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도 어렵고, 이 정책이 원래 이런 방향으로 나왔지만 결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게, 이런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 예, 부동산을 결정 짓는 거는 어떤 단순한 하나, 뭐, 금리만 잡는다고 부동산이 탁 잡힌다. 뭐 내지는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한마디로 결정하기 어려운, 거기에 보이지 않는 힘, 심리, 그 다음에 시중의 유동성. 때로는 어떤 대출 정책이나 유동성 같은 거를 만지면 급격히 빨리 효과가 나타나지만, 이 수급 같은 경우 짓겠다 하고 짓는데 벌써 뭐 아무리 짧게 잡아도 3년, 뭐 길게는 5년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그 단지를 하나 조성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죠. 부동산이라는 게. 그리고 이미 있는 지역도 집이 그 전체가 너무 낙후됐다든지 그러면 또 새 집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그때는 또 이런 신규 분양하고는 달리 재건축이라는 거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결정짓는 요인은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제 지난 방송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2018년도 17년도 8월달 그때 규제 나왔을 때 다 그냥 놔두고 부동산만 가라앉힐 수가 있나. 경제가 다 연결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다 가라앉히고 다 그냥 놔두고 이 상태 그대로 놔두고 부동산만 탁 떨어뜨릴 수 있나. 그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반값 되면 좋다, 뭐 폭락, 반값.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뭔 소리예요? 나는 전세 사는데요. 이제 경매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전세 사시는 분들도 집값이 폭락하면 본인한테도 피해가 올 수밖에 없어요. 다 그대로 있고 내 수입과 내 집은 그대로 있으면서 내가 살려는 집만 반값 되지 않는다. 경제는, 부동산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수학 공식처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안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 수입이 줄어들고 내 전세 보증금이 다시 전세를 냈을 때 그 금액을 못 돌려받을 수 있고, 내 수입도 줄어들고 그 집도 내려가는 거지. 다 그대로 있는데 그 집만 반값 안 된다는 건 이제 어느 정도는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값이 안정화돼야 되겠다. 뭐 내지는 뭐 이런 표현은 써도 좋지만, 반값 이거는 마트에서 물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모든 조건이 다 바뀐다. 내 월급도 반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일자리도 잃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급락하거나 폭락할 때 정부가 부양책을 내놓는 것도 다 그 이유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2019년도 경제에 대해서 제가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망을 내놓지는 못하겠지만, 만약 경기가 침체된다면 부동산만 뜨거울 수 있겠냐. 과연 연결되어 있는데 똑같은 얘기죠. 이거를 다 그냥 두고 부동산만 떨어뜨릴 수도 없듯이,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부동산 혼자 뜨거울 수는 없겠죠.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서울 주택 보급률이 2016년도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96.3%인데 자가 보유율이 48.3%예요. 2017년도 서울시 조사에 의하면. 자, 그렇다면 여기에 수치는 그래? 그럼 둘 중에 한 사람은 집을 가졌네? 자, 그런데 우리가 평생에 집을 딱 한 번만 사지 않잖아요. 집이 낡았다면 새 집으로, 또는 좁다면 넓은 집으로, 내지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직장 근처로 갔다가, 내지는 뭐 다시 고향으로도 갔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근처로도 갔다가, 한 번
한 평생에 집을 한 번 샀다고 그 집에서 50년씩 사는 사람은 있지만 극히 드물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집을 넓혀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자가 보유율이 48.3%이지만 여기에 더 큰 집, 또 새 집에 대한 수요,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불붙을 수 있는 무주택자들이 불안감. 왜냐면 이전에는 내가 원하면 뭐 사면 되지, 뭐 대출 받아서 사면 되지 했던 것과, 아 이제는 못 사겠구나, 나는 영영 이제 내가 원하는 곳에 집을 못 사겠구나, 내가 가진 돈으로는 지금처럼 벌어서는, 이런 사람들의 불안감이 불붙는다. 내지는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난 서울 부동산,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지방 사람들의 잠재 수요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제가 만나본 지방 분들은 지방에 내렸어도 사기가 불안하다. 그런데 생업이 있는데 서울 부동산을 사러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부동산 사겠다고 직장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뭐 서울 부동산이 뭐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생업을 그만두고 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이쪽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아무거나 와갖고 시간 없다고 와서 닥치는 대로 살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여기 뭐 어느 뭐 특정 지역에 최근 들어 많이 내렸는데 사세요. 그런데 사람이 내릴 때 더 사기 힘든 거예요. 왜? 사고 나서 더 내릴까 봐. 원래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얘기하다 보면은 IMF 때도 말리는 사람 있었어요. 너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같은 상황에. 우리가 지금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때 샀으면 거의 뭐 이삭 줍듯이 주술 수도 있었겠다고 얘기하지만, 시간은 거꾸로 돌려서 그 시절로 돌아가면 그때도 주위에서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뭐 어떤 언론들 다들 보거나 낙찰가도 보면 어느 정도 대출 때문에라도 내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낙찰가가 급격히 오르던 게 이제 이제 특히 제일 많이 오르던 지역, 뭐 서울 아파트, 강남 100%를 넘기지만 이전처럼 뭐 15명 들어오던 게 뭐 5명씩 응찰자 수도 줄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 이 11월에 2019년도 부동산을 내다볼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제가 내리는 결론은, 부동산이 너무 또 폭락하면 부양책이 또 나왔어요. 뭐 여지 없어요. 또 과잉되면 규제 정책, 그거를 뭐 쉽게 말해서 온탕 내탕을 번갈아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최근 그 폭락 시점을 기억해 보면 2006년도 참여정부 시절에 831 규제가 나왔을 때 버블 7 지역을 지정했어요. 여기 이 7개 지역은 거품이 꼈다라고 버블 7을 지정했었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들끼리 어느 가격 이하로를 팔지 말자고 담합도 하고 뭐라고 하지, 지금보다는 덜했죠. 왜냐하면 인터넷이 덜 발달했으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만약에 어떤 담합이나 이런 거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채널들이 그때보다 더 많아졌죠. 그리고 또 여지없이 이제 부동산 투자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부동산 관련 강의가 많이 늘어났다. 그런데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어요. 2008년도에 외부에서 왔죠. 그리고 이제 지금 2018년도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의 정권에서 부양책을 썼죠. 그리고 또 과열됐다고 하니까 지금 규제책이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이렇진 않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신호들을 보면 경기가 2019년도에 좀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봅니다. 그러면 부동산도 과연 경기하고 무관하게 계속 혼자서 뜨거울 수는 없다라는 게 결론이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지금 있는 이 규제 정책들이 받아들여져서 효과가 나타나려면 몇 년씩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전 정권에서 했던 정책이 이번 정권에서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전 정권에서 어떤 정책을 강력하게 썼을 때 다음 정권에서 집값이 내릴 수도 있는 게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몇 년씩 적게는 뭐 1년, 뭐 길게는 4, 5년씩도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부동산을 더 뭐 공급을 해야겠다고 했을 때 부동산이 나오는 시기, 공급되는 시기까지도 시간이 걸리죠. 그렇다면은 그 사이에는 항상 이게 틈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틈. 네. 틈이라고도 여기 할 수 있고 틈새라고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그 정책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피부로 와닿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그 틈은 어떤 사람이 발견하겠습니까? 집을 예를 들어서 집에 만약에 어떤 누수가 생겨서 틈이 생겼어요. 근데 지나가는 행인은 발견하기 어렵죠. 지나가면서 어쩌다가 휙 쳐다보는 사람이 그 틈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건 어렵죠. 틈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한테 그 틈이 보이는 거지. 그냥 행인들은 그 집이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틈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발견하냐면 들여다보는 사람, 예, 계속 그 추이를 지켜보는 사람이 발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한다라는 사람들은 지금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매 못 하겠어요. 주위에서 말립니다. 라고 하는데 경매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 이럴 때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더 먹을 게 많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쉬울 때는 못하는 사람도 점수가 잘 나와요. 시험이 쉬우니까. 열심히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이가 안 나죠. 변별력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시험이 어려우면 포기하는 사람, 성적이 평상시보다 안 나오는 사람,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거기서도 만점 받단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이 쉬워도 만점 받고 시험이 어려워도 만점 받고, 그게 왜죠? 실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틈 내지는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건 뭐예요? 그래서 어디를 사야 되나요? 또는 그래서 대표님 어떻게 됩니까? 서울 아파트 내려요? 어떻게 돼요? 못하겠네요? 이런 얘기 하실 때 저는 좀 다르게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준비가 된 사람은 더 먹을 게 많다. 자, 그래서 거기에 이 틈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다가 권리 분석까지 할 수 있다면 경기가 나빠지면 나빠지는 대로 저희가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죠. 경매는 좋으면 좋은 대로 좋은 경기에 대한 투자 기법이 있고 경기가 나빠지면 나빠지는 대로 투자 기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가 좋아서 지금 부동산이 오르니까 하고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집값이 내릴 거와 경매를 쉬어야겠다는 거는 일반 매매에서의 투자 방법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 매매에서는 뭐 주식을 하시든지 뭐 금을 사시든지 이거를 지금 내리는데 살 수는 없으니까 다른 투자를 찾으실 수 있겠지만 경매를 할 때는 어떤 투자 기법으로 투자 기법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조건이 너하고 나하고 다를 때 내가 유리하죠. 왜? 그 조건이 다 풀려버리고 다 알면 또 다른 투자 기법을 개발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방송은 경매를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방송이기 때문에 경매한다는 전제 하에 지금은 아니라도 향후 몇 년 안이라도 경매하고 싶다 내지는 경매로 부동산을 산다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매매의 투자 기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그런데 공부하라고 하면 이상하게 많은 분들이 또 책을 펴고 민사집행법, 민법 이거를 달달달 공부하시더라고요. 그 공부만 갖고는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렇게 되면 내지는 만약에 경기가 나빠지는데 아파트만 자기 혼자서 계속 오를 수 없다면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부하라고 하니까 자격증 시험 공부하듯이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 예, 그렇게 접근하시면
접근법이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경매는 자격증이 없어요. 돈이 남아야 자격이 있는 거지, 경매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누구나 와서 살 수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제가 책에서도 다루었지만 살 수 없는 사람 있어요. 뭐 한정치산자, 뭐 금치산자, 내지는 저번 경매에 낙찰받아서 잔금 안 낸 사람, 이 물건의 집행부, 집행부 경매 집행부들은, 왜냐하면 같은 조건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 물건의 채무자, 뭐 소유자는 낙찰 받을 수 없다 하면, 그 외 나머지 사람은 뭐다? 낙찰 받을 수, 다 조건이 똑같아요. 거기에 경매 시험을 봐서 70점 이상 나오는 사람, 내지는 뭐 제 15회 경매 자격증 뭐 해서 자격증을 딴 사람이 낙찰을 받는다가 아니죠.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경매는 시험 보는 게 아니죠. 지금 주위에서 뭐 어떤 분들 저한테 뭐 경매사라고 얘기해요. 경매사는 없어요. 공매사도 없어요. 그냥 부르기 쉽게 경매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지, 경공매사는 없는 직업입니다. 공인중개사 있고 법무사가 있고 또 변호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경매사는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자격증 따면 뭐 하겠어요? 자격증만 따면, 운전면허 따면 뭐 하겠어요? 차가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매사 되듯이, 있지도 않은 자격증 공부하듯이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경매는 돈이 남아야 자격이 있는 거죠. 그거 사서 돈이 안 남으면 자격증이, 이걸 1등으로 만약에 자격증이 있어서 100점으로 만점 받았다고 해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사는 없어요. 경매사 자격증, 제15회 경매사 자격증 따시듯이 공부하시면 안 된다. 예. 제가 그 틈을, 어떤 사람한테는 틈이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무결점, 틈이 없는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자기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되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고, 정보를 취합하시되 또 효율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지난 한 2년 동안 유튜브에서 자취를 감췄던 폭락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그 주장할 수 있어요. 자기가 보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그런 분도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이 폭락론은 항상 언제나 있어 왔는데, 이제 좀 경매 공부해서 좀 해볼라 했는데 내년도 경기가 안 좋대. 폭락론자들 폭락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을 말을 들으니 너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못하겠다, 이래서 못하겠다, 안 그래도 못하겠는데 뉴스를 들으니까 뭐 부정적인 뉴스만 들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중심이 안 잡히면 흔들리기가 쉬워요. 경매 투자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접근할 때 처음부터 접근 방식을 잘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회원들 중에, 전화 오시는 분들 중에 10년 전에 경매 공부했다, 5년 전에 공부했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보면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보다 더 늦더라. 예. 늦다는 건 뭐냐면 이게 핵심에 다가오는 속도가 더 늦더라. 왜냐하면 옛날에 했던 거, 자기 딴에는 공부했던 거,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네. 그래서 내릴까봐 못하겠다가 아니고, 만약에 불경기면 불경기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된다. 불경기가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식으로 좀, 물론 어렵습니다. 예,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한테는 불경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경기가 와서 집값이 내려갔다. 그러면 누군가가 어느 정도 금액의 낙찰을 받아줘야 이 경제가 돌아가지. 아무도 낙찰을 안 받아서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매로 모든 법원이 올스톱 된다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누군가는 낙찰을 어느 정도 금액에 받아줘야 은행도 어느 정도 손해를 털고 원금을 회수하고, 거기에 사는 임차인들도 자기 돈을 받아서 어떻게 더 뭐 좁은 집으로 가든, 그런 손해가 덜 났다든지 뭐 이런 어떤
일단락이 되지.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손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큰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경매는 그 안에 그 어떤 경직된 것들을 법으로 풀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제가 2019년도 부동산 전망이라면서 전향반은 뭐 말은 많고, 그래서 어떻게 뭐 올라내려 해 말어 이렇게 저는 접근하면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불경기가 온다면 불경기에 맞는 투자법을, 만약에 내가 샀던 부동산이 내년에 내린다면 이거를 얼마 정도 더 끌고 가야 될지, 이런 어떤 탈출구 전략,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되지 않나. 투자를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저는 불경기가 온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전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처음부터 제대로 하시고, 저희가 공부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듯이 공부하시면 안 된다. 경매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 물론 공부해야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를 오늘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방송을 켰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어떤 방향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